완벽한 사위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넨 통장을 받으려던 그 순간 경찰 배지가 번쩍였죠. 저는 40년 가까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살아온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닥쳤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집은 아내와 저, 그리고 외동딸 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가정입니다. 딸 민지는 올해 32살로 대학을 졸업한 후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 계열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어요. 연봉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서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죠. 저희 부부는 늘 민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부모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깊거든요. 그런데 민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희 부부는 속으로 결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우리 딸만 혼자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말이에요. 그런 민지가 작년 가을 어느 토요일 저녁 갑자기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 점심에 집에 갈게요. 그런데 누구 한 명 데리고 가도 될까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아,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구나 싶었어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니 아내도 같은 생각인 듯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물론이지. 누구든 환영이란다.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둘게. 고마워요, 아빠.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부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누군가를 집에 데려오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쯤 민지가 한 청년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키도 185cm 정도로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세가 꼿꼿하고 예의가 바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씨의 지인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두 손으로 선물까지 건넸어요. 고급 과일 바구니였는데 겉포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첫인상이 참 좋구나, 예의도 바르고 생각했죠. 어서 오세요. 저는 민지 아버지 김태수입니다. 이쪽은 민지 어머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민지 씨가 부모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어투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보였는데 민지보다 서너 살 많은 정도였죠. 저희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편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진 씨는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서 벗어놓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예의가 느껴졌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우진 씨는 거실에서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몇 년간 근무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였다는 이야기를 하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가 요즘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네요. 우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투자자문 회사에서 개인 고객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답이 간결하면서도 자신 있었죠. 그리고 제가 40년간 교단에서 쌓은 경험담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가끔 적절한 질문도 던져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선생님,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글쎄, 여러 번 있었지만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는 한 학생이 있었어. 그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는데 나중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더라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학생도 꿈을 이룰 수 있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내가 식사 준비가 다 됐다고 부르더라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우진 씨의 매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마다 진심으로 맛있다며 칭찬했어요. 특히 아내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님,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만든 건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는데 어머님 잡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질도 세련되고 무엇보다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습니다. 민지가 물을 따라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밑반찬을 가져다 주면 또 감사하다고 하고요. 민지 씨 아버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국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어떤 작품을 좋아하셨나요? 김소월의 시를 특히 좋아했어요. 진달래꽃이나 엄마야, 누나야 같은 작품들 말입니다. 특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김소월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작품 제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시구까지 외우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우진 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도 좋아해요. 서시나 별해는 밤 같은 작품들. 특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큼 정답 같은 답변 돌아보면 그게 신호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문학의 조예가 깊다고 봐야겠더라고요. 저는 점점 우진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도 우진 씨는 계속해서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희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와는 아직 사귄 지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더욱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진솔한 태도였어요. 저는 이 청년이 진짜 민지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우진 씨도 참 좋은 분 같아요.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민지 씨한테 더 잘해드려야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사위라면 정말 바랄 게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가 돌아간 후 저희 부부는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났니? 대학교 선배 소개예요. 같은 학과 출신 선배가 직장 동료라고 소개해 줬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디서 만났어? 도심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선배가 함께 나왔거든요. 그때 첫인상은 좀 딱딱해 보이나 싶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깊고 민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진 씨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진 씨, 참 괜찮은 청년 같구나.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고 문학 작품도 많이 아는 것 보니 교양도 있고.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것, 우진 씨가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민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나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우진 씨가 너무 완벽하지 않나 싶어. 첫 만남에서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걸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요즘 젊은이 치고는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고. 맞아. 민지도 행복해 보이고. 그 이후로 우진 씨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민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때로는 좋은 한우를, 때로는 제철 과일을, 때로는 아내가 좋아할 만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산 고급 홍삼도 가져왔어요. 이런 비싼 걸 왜 가져와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저와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어요. 제가 교직 생활 중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으며 진심으로 감탄하곤 했죠.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우진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서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어요. 뉴욕의 한 대학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수료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수료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어요. 유학 생활이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첫 학기에는 과제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도 버벅거리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모습이 신뢰가 갔어요. 무엇보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유학 비용도 많이 들었겠어요. 네,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H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심에 있는 투자자문 회사인데 주로 개인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고객분들이 많아서 책임감도 크죠. 구체적인 회사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갔죠. 민지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진 씨가 민지를 대하는 태도도 여전히 정중했고요. 민지 생일에는 꽃다발과 함께 브랜드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민지야, 우진 씨와 사이가 어떠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니?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좋아요.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도 항상 물어보시고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딸의 대답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도 이제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진 씨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특히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어렵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자가 연 1.5%밖에 안 됐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 해두고 있지.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한 2억 정도. 제가 무심코 말한 금액에 우진 씨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하지만요. 우진 씨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였죠.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어떤 투자가 좋다고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중요하죠.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우진 씨는 몇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채권형 펀드나 안정형 혼합 펀드 같은 것들이었는데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저도 직업상 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지만 항상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욕심 부리다가 손해보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태도가 더욱 신뢰를 주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내와 상의해 봤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는데 정말로 은행에만 넣어두는 게 맞나 싶었어요. 여보, 우진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금리로는 정말 돈이 늘지 않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렇긴 한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우리 나이에 투자는 좀. 우진 씨가 전문가잖아. 그리고 민지 남자친구인데 우리한테 손해볼 일을 권하겠어? 게다가 안전한 상품만 하라고 했잖아.
결국 저희는 우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퇴직금 일부라도 좀 더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우진 씨는 처음에 만류했어요. 선생님,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믿음직했습니다. 무리하게 권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해보세요.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들로 말이에요. 국채나 우량 기업 회사채 같은 것들. 우진 씨는 몇 가지 상품을 추천해 줬어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채권이나 삼성, LG 같은 우량 기업의 회사채 같은 것들이었죠. 수익률은 연 4-5% 정도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만 안전성은 거의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보기로 했어요. 전체 자산에서 보면 15% 정도였죠. 만약 손해를 본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진 씨는 저희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수수료이고 여기가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중도 환매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우진 씨가 소속된 회사의 도장도 찍혀 있었고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주소, 대표자명, 등록번호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첫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우진 씨가 수익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성과였어요. 3천만 원이 3,150만 원이 되어 있었죠. 벌써 150만 원이나 늘었네요. 은행에 넣어뒀으면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늘었을 텐데. 시장 상황이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진 씨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오히려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이런 모습이 더욱 믿음직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랑했어요. 교직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진 씨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위 될 친구가 금융 전문가인데 덕분에 투자도 좀 해보게 됐어. 한 달 만에 150만 원이나 벌었다니까? 오, 좋네.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든든하겠다. 우리는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진이가 정말 괜찮은 친구야. 민지도 행복해하고. 정말 든든했어요. 민지도 행복해 보였고 저희 노후 자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달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늘었어요. 3,150만 원이 3,350만 원이 되었죠. 두 달 만에 350만 원이 늘어난 거였어요. 저희는 점점 우진 씨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좀 더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아까워요. 하지만 물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유 자금 범위에서만 하세요. 이번에는 우진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죠. 저희는 고민 끝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우진 씨는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가 연락을 자주 안 받는다는 게 첫 번째였죠. 예전에는 언제 전화해도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 후에나 연락이 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해외 투자처 미팅도 많고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들어와서 변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지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우진 씨 이야기만 나와도 환하게 웃었는데 요즘에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민지야, 우진 씨랑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별일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진 씨가 갑자기 추가 투자를 강하게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의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과는 달랐죠. 어떤 기회인가요? 대기업 회사채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5월 8%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5월 8%라니 연 96% 수익률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았죠. 뭔가 성급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아내와 상의도 해봐야 하고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우진 씨는 계속 재촉했어요. 이런 모습이 처음이었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하면 되나요? 최소 1억은 해야 효과가 있어요. 소액으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1억이라니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8천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진 씨가 좀 이상하지 않나? 1억을 투자하라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그렇게 신중하더니 요즘은 계속 추가 투자를 권하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월 8% 수익률이라는 것도 좀 이상해.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 저희는 일단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며칠 후 우진 씨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급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다른 고객분은 벌써 2억씩 투자하셨어요. 우진 씨, 그렇게 좋은 투자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요? 시장이 그래요. 좋은 상품은 금방 매진돼 버리거든요. 특히 이런 우량 상품은 더더욱.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일단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투자 설명서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1억이라는 큰 돈인데 신중해야죠. 아, 그건 회사 기밀 사항이 많아서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자료도 제대로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진 씨가 저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가 말하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다는 점, 연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는 점이었죠.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진 씨가 다니고 있다는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일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우리 가족을 스스로 위험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심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우진 씨가 알려준 회사 주소를 찾아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도심역에서 내려서 주소를 찾아 걸어갔어요. 큰 빌딩이었는데 1층 로비에 입주업체 명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명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진 씨가 말한 H투자자문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기는 했어요. 15층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내려서 회사를 찾았어요. 문패도 제대로 걸려 있고 사무실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정우진 씨 있나요? 리셉션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우진 씨요? 저희 회사에 그런 분은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없어요. 전체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거든요. 모든 직원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회사 이름을 다시 확인했죠. 맞았어요. 우진 씨가 말한 회사가 맞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퇴사한 분은 없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최근에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해 드릴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역대 직원 명단에도 그런 이름은 없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진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층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빌딩에서 저희가 유일해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지금까지 우진 씨가 해온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급하게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더라고요. 우진 씨, 지금 회사에 있나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출장 중이에요. 출장이요? 어디로요? 부산 쪽 고객 미팅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큰 거래처라서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변명이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진 씨, 혹시 회사를 옮기셨나요? 제가 H투자자문에 갔는데 없다고 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진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최근에 회사 구조 조정이 있어서 잠깐 휴직 상태예요. 곧 복직할 예정이에요. 말이 안 됐어요. 휴직 중인 사람이 어떻게 회사 이름으로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한 8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럼 우진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런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급하게 민지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우진 씨의 정확한 직업이 뭔지 물어봤죠. 민지야, 우진 씨 회사에 갔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네. 8천만 원 투자한 게 다 어떻게 되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8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셨어요? 너도 우진 씨 회사에 가본 적 없니? 아니요. 바쁘다고 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빠, 정말 8천만 원이나 투자하신 거예요? 민지도 우진 씨의 직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하는 말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진 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학 경험도, 학위도, 직장도 모두 우진 씨의 말만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대학교 선배의 소개라고 했던 것도 민지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의심스러웠어요. 아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우진 오빠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요.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의 목적이 처음부터 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우진 씨가 보여줬던 유학 수료증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 대학의 정식 수료증과는 형태가 달랐어요. 폰트도 다르고 도장 모양도 의심스러웠죠. 투자 관련 서류들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회사 도장이나 서명 같은 것들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봤습니다. 우진 씨가 속해 있다고 한 H투자자문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 회사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해당 회사는 등록되어 있지만 6개월 전부터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영업정지된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 상품을 판매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업정지 사유가 뭔가요? 불법 투자 모집과 고객 자금 유용 혐의입니다. 더 조사해 보니까 우진 씨가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적도 없었어요. 그냥 회사 이름만 도용한 거였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진 씨가 저희를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다는 8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급하게 우진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답장이 없었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해서 우진 씨와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민지도 며칠째 우진 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상해서 우진 오빠 친구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해요. 뭐라고? 처음에 저를 소개해 줬다던 대학 선배도 그런 사람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하고요. 그 선배 말로는 정우진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이제는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우진 씨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정우진. 하지만 목소리는 여자였죠.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우진 오빠한테 모르는 여자가 전화했어요. 민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진 씨의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였는데 그 여자는 자신이 우진 씨의 약혼자라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약혼자라고요? 네. 그 여자가 우진 오빠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왜 우진 오빠 폰을 갖고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진 씨가 민지와 동시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여자가 뭐라고 더했니? 자기도 우진 오빠한테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한다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줬는데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도 8천만 원 투자했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더 놀라더라고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던 거죠. 저희 8천만 원에 그 여자 1억 2천만 원이면 벌써 2억 원이 넘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를, 그리고 순진한 딸을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파산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더 화나는 건 저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민지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 이런 사기꾼이었다니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 씨를 찾아서 반드시 응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먼저 할 일은 우진 씨를 찾는 것이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진 씨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냈는데 더 큰 돈이 있다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민지를 통해 우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 연락이 안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동안 투자한 돈의 수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금액은 2억 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없는 돈이지만 우진 씨는 모르잖아요. 이틀 후 드디어 우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동안 큰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해외 투자처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느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진 씨, 이번에 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떤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고 싶어요. 2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익이 워낙 좋았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우진 씨가 흥미를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2억 원이요? 정말 큰 금액인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신중하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탐욕이 느껴졌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동안 8천만 원 투자해서 이익도 많이 봤고 이번에는 크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만나서 자세히 상의해 볼까요? 2억 원 정도면 특별한 상품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역시나 우진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우진 씨도 안심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약속 하루 전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내일 만날 때 도움을 요청했어요. 투자 사기 같은데요. 증거가 있나요? 계약서와 통장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회사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피해 금액만 저희가 8천만 원, 다른 피해자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현장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체포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현행범으로 잡는 게 좋겠어요. 계획이 세워졌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우진 씨를 만나서 투자금을 건네려고 하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이 나타나서 체포하는 것이었죠. 약속 당일 저는 일찍 호텔 카페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은 주변에 미리 배치되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손님들 같았지만 저는 그들이 경찰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명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우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도 있었고 평소보다 말라 보이기도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앉아요. 우진 씨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정말 2억 원을 투자하시는 건가요? 큰 결정이신데. 그럼요. 이미 준비해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물론 진짜 2억 원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우진 씨는 모르죠.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상품이 있어요. 해외 부동산 펀드인데 수익률이 월 12%는 보장됩니다. 월 12%라니 연 144% 수익률이었어요. 상식의 벽을 넘는 숫자, 그 순간 경고등이 켜졌어야 했죠. 이제 우진 씨가 완전히 사기꾼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혀요. 미국 맨해튼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계약하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못해요. 다른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역시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럼 지금 계약해요. 2억 원 다 투자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는 척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휴대폰으로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럼 투자금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우진 씨가 통장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입니다. 주변에 숨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어요. 우진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진 씨, 투자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우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잠깐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당한 투자 상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죠. 선생님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4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가짜 회사 이름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고요. 우진 씨는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런 사기꾼이었다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우진 씨의 정체가 더 자세히 밝혀졌어요. 본명은 정우진이 맞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명문대 졸업도 거짓, 유학 경험도 거짓, 당연히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죠.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저희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우진 씨는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만나면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총 8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총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각자에게는 다른 신분으로 접근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라고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호사라고 했고 저희에게는 금융 전문가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결혼을 암시하며 신뢰를 쌓은 후 투자 사기를 친 것이었어요. 민지가 받은 전화의 그 여자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여자는 우진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연락이 끊어져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였죠. 아버님,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우진이가 저한테는 해외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신사적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까지. 저는 우진 씨가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중년층의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우진 씨의 과거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2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거였죠. 출소한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계속했던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진 씨가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중년, 미혼 여성이나 자녀가 있는 부유한 가정의 정보를 빼내왔던 것이었어요. 저희 집 정보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된 거였죠. 민지가 회계사라는 것, 저희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판사님,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우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우진 씨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죠.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진 씨가 받아낸 6억 원은 이미 대부분 사용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고급 아파트 전세금, 명품, 자동차 등에 쓰고 일부는 도박으로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가 투자했던 8천만 원 중에서는 1,5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6,500만 원은 사실상 날아간 거였죠. 물론 큰 타격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전 재산을 투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민지가 받았어요. 민지는 한동안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신을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이 컸던 거죠. 아빠, 저는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민지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경찰도 말하더라.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었다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도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직장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친구들도 한 번도 안 만났고, 민지는 자책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그런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기꾼이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우진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외모, 말투, 매너, 지식까지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연기 실력을 키워온 거였어요. 특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교직 경험을 존중하는 말을, 아내에게는 요리를 칭찬하는 말을, 민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각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줬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충분히 신뢰를 쌓은 후에야 투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민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럴까요, 아빠? 물론이지. 우진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해. 하지만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점점 회복됐어요. 물론 예전만큼 순진하지는 않게 됐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신중해졌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 민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가고 있죠. 직장도 직접 가봤고, 친구들도 만나봤고, 가족들과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정말 괜찮더라고요. 허세 없이 솔직하고 민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진 씨에게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다는 점, 과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친구들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들을 놓쳤던 거죠. 돈을 잃은 것도 아쉽지만 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만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라고.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거든요. 그리고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과 관련된 일은 별개예요. 전문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저희처럼 함정 수사로 현행범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민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희 부부도 건강해요. 비록 돈은 좀 잃었지만 가족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의 번드르르한 말보다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른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세월의 경험은 속일 수 없더군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교묘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경계해야 해요. 너무 좋은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거든요.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심하되 너무 의심만 하며 살지는 말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는 따뜻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의 인물 기관 지명은 모두 창작 가명이며 실제 인물 단체와 무관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교훈적 이야기입니다.